단지의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매트리스 위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한쪽 눈에 씌어진 안대와 무릎 아래로 잘린 오른쪽 다리는 그의 모습을 더 초라해 보이게 했다. 누워있던 남자는 힘겹게 눈을 뜨곤 옆을 바라보았다. 남자의 시야가 닿은 곳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를 데리러 오신 건가요? 남자의 질문에 검은 옷의 남자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근데 이런 꼴이긴 한데 너무 빨리 오신 것 같네요. 이렇게 빨리 죽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저승사자 같은 그런 건가요? 검은 남자는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비슷하지. 그의 말에 남자는 크게 한숨을 쉬곤 말했다. 그럼 죽기 전에요. 잠시 제 이야기 좀 들어줄 수 있나요? 그렇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남자는 눈을 감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전 고아였습니다. 제가 있던 고아원의 원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그리 오래 사시지 못하셨죠. 아마 천국에서 원장님 같은 좋은 사람을 빨리 데려오고 싶었나 봐요. 원장님 돌아가시고 20살이 될 때까지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주유소랑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닥치는 대로 하면서 돈을 벌었고 틈틈이 검정고시 준비를 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정말 힘든 시절 그때 그녀를 만난 거예요. 그녀는요, 제가 일하던 편의점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어요. 정말 예뻤죠. 일하는 내내 그녀의 얼굴이 떠오를 정도로요.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가 될 수 있었던 건 정말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쁘고 착한 여대생과 저 같은 무식한 고아랑 애인 사이라니 믿겨지세요? 검은 남자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를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남자는 그때가 떠오르는 듯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녀를 위해선 뭐든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녀를 위해 정말 닥치는 대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생일 때 적금을 깨서 예쁜 선물을 사준 적도 있었어요. 선물을 줄 때마다 그녀가 제게 보여준 얼굴은 정말 표현하지도 못할 만큼 아름다웠어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전 그걸로 제 노력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기 어려웠나 봐요. 정신 차리라고 윽박지르던 친구들은 모두 얼마 안가 저를 떠나더라고요. 좋은 녀석들이었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 곁엔 그녀가 있었으니까요. 검은 남자는 미동도 없이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다. 시련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눈이 아프다는 그녀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그녀의 한쪽 눈이 실명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땐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그 자리에서 의사한테 매달려서 어떻게도 해달라고 했죠. 다행히 방법은 있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제 눈 하나를 그녀에게 주는 거죠. 이래서 신이 눈을 2개를 주셨나 봐요. 제 눈 하나로 그녀를 고칠 수 있다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눈은 제겐 큰 의미예요. 일종의 훈장과도 같은 것이죠. 남자는 그때 숨이 가쁜지 잠시 숨을 골랐다. 검은 남자는 그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 그에게 물었다. 그 다리는 어떻게 된 거야? 남자는 한쪽밖에 없는 다리를 슬쩍 내려다보고는 입을 열었다.
이것도 제 훈장 같은 거예요. 제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까요? 아까 천국에서는 착한 사람을 빨리 데려가려 한다고 말했었죠? 아마 그녀도 천국에서 탐을 냈나 봐요. 술 취한 운전자가 그녀를 향해 달려갔거든요. 하지만 원장님 때와 달리 이번엔 제가 이겼어요. 그녀의 목숨 대신 다리 하나를 올려보냈죠. 흉측한 제 모습을 보고 그녀가 떠날까봐 걱정했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장난스레 다리를 흔들어 보이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듯 금세 포기했다. 그녀는 보상금 문제로 운전자랑 자주 만나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날 위해 고생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제 다리 하나 따위 정말 아깝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았대요. 보상금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상관없어요. 그깟 돈이 중요한가요? 그녀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지. 태어난 이후론 좀 여기서 지냈어요. 이 꼴로는 어디서 일할 수도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그녀가 장애인 등록인가? 그런 걸 해줬어요. 그 덕에 많지는 않았지만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관리는 그녀가 했죠. 그녀는 저보다 똑똑하니까요. 조금 슬픈 건 그때 이후로 그녀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일이 너무 바빠서 올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조금 외로웠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얼마 전에 그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마지막 부탁이라면서. 전 웃으면서 기꺼이 하겠다고 했죠. 제가 누굽니까? 아직도 제가 그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행복하네요.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딱 한 번만 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녀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어렵겠죠? 검은 남자는 그 말에 대답하는 대신 시계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시간 되었다. 이제 그만 가야겠어. 아, 그래요? 그럼 저 부축 좀 해주실래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힘이 하나도 없네요. 검은 남자의 손에 이끌려 휠체어에 앉은 그는 자신이 누워있던 곳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제가 그리 건강하지 않은데 돈이 좀 될까요? 이제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말입니다. 검은 남자는 처음으로 미세하게 표정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이내 원래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가며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책임지고 비싸게 팔아줄 테니까. 안심한 남자의 표정을 본 그는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다. 후회되거나 억울하지 않아? 그녀를 위해서 죽는다는 게 말이야. 남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 전혀요. 오히려 그녀를 위해 죽을 수 있어서 전 행복해요. 그녀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테지만요. 그렇게 말한 그는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검은 남자는 그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말했다. 어쩌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중얼거리는 검은 남자의 눈엔 희미하게 분노의 감정이 비치고 있었다.
내 딸과 나눈 대화가 몹시도 거슬린다. 아빠, 저 방금 좀비 봤어요. 부엌에서 차를 만들던 중 딸아이가 들어왔다. 뒷문으로 달려온 딸은 어찌나 급했는지 계단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나는 펄펄 끓고 있는 주전자를 들어 컵에 부었다. 그래? 아, 진짜예요. 얼굴이 엄청나게 하얗고 엉망이었어요. 엄청 징그러웠다니까요, 아빠. 나는 주전자를 내려놓고 우유를 들었다. 속으로 한숨이 나왔다. 저녁 TV 프로그램 고를 때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 보였다. 로지는 지난주 내가 워킹데드를 보는 것을 훔쳐봤다. 그때부터 아이 머릿속에는 온통 좀비 생각뿐이다. 아무리 진짜가 아니라고 설명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우리 딸, 아빠가 좀비에 대해서 뭐라고 했더라? 컵에서 티백을 꺼내 쓰레기통에 버리며 물었다. 자꾸 좀비 이야기하면 아빠가 엄마한테 혼나요. 근데요, 아빠, 진짜 좀비를 봤다니까요. 그래, 그렇겠지. 하지만 아빠가 어제 뒷마당 정원을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로지야, 우리 집은 좀비 청정구역이야. 아, 정원이 아니에요, 아빠. 어? 정원에서 본 게 아니라고요. 컵을 입에 반쯤 가져갔다가 도로 내려놨다. 그리고 로지를 바라봤다. 바람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붉은 볼을 가진 로지는 마치 계속 뛰어다닌 것 같았다. 난 최대한 단호하게 아빠 지금 화났다 라는 느낌을 주는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딸, 아빠가 질문 하나 할 거야. 거기에 솔직하게 대답해줘야 된다. 또 바깥 먼 길까지 나가서 놀다 온 거니? 어차피 답을 알았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미리 허락만 구한다면 아주 가끔은 집 뒤로 남길까지 자전거를 타도록 허락해주곤 했다. 그 길은 이웃집 뒷마당까지 이어진 길이었다. 하지만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은 거기까지가 전부였다. 안전한 동네이긴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아직은 위험한 세상이 아닌가. 게다가 몇 달 전에 동네에 강도가 든 집이 있었고 작년에는 중식간 노상에서 강도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로지가 점점 커가면서 모험심도 강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은 두어야 한다. 게다가 최근엔 이따금 로지가 그 선을 넘는 일이 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정해진 곳보다 더 멀리 나갔다 온 것이다. 그리고 로지는 우리가 불러도 바로 돌아오지 않았다. 정원에서만 놀기로 해놓고 뒷문 사이로 몰래 나갔다 온 것이었다. 로지를 쳐다보자 아이의 볼이 더 빨개졌다. 딸은 내 눈을 피해 바닥만 보며 애꿎은 발 뒤꿈치만 바닥에 긁어댔다. 아빠, 근데요, 진짜 조금만 더 간 것뿐이에요. 아이가 말했다. 진짜요, 아빠. 핸더슨 아저씨가 뒷마당에 나와 있길래 아저씨랑 잠깐 이야기한 게 전부예요. 제가 핸더슨 아저씨한테 인사했더니 아저씨가 깜짝 놀랬거든요. 한숨이 나왔다. 그래, 핸더슨 아저씨가 로지가 말한 좀비였구나. 어제의 좀비는 집배원이었고 그 전날 좀비는 다른 이웃이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저었다. 그래, 공평하게 말하면 핸더슨 씨의 외모는 좀비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 홀로 생활하는 그는 누가 봐도 90살은 좋게 넘어 보였다. 얼굴을 뒤덮은 검버섯하며
피부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같았다. 하지만 정은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그와 대화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긴 했다. 그저 조금 외로운 사람이랄까. 로지가 핸더슨 씨를 좀비라고 놀리는 것을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아가, 아빠 말 잘 들으렴. 멀리 나간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아빠는 네가 바로 돌아온 거예요, 아빠. 로지가 내 말을 끊으며 말했다. 파랗고 커다란 눈망울이 애원하듯 나를 바라봤다. 맹세해요. 게다가요,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오라고 한 것도 거절하고 왔단 말이에요. 아빠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 먹을 거 받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대답하려던 나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아저씨가 내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가라고 했다고? 네. 근데 제가 싫다고 했어요. 아저씨가 자꾸 먹으라고 우겼는데 집에 가야 한다고 왔어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아빠한테 좀비 본 거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 로지의 말은 횡설수설에 가까웠다. 아이의 목소리가 모터가 돌아가듯 빨라졌다. 하지만 나는 이미 딸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아이가 말했던 것 중 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저씨가 자꾸 먹으라고 우겼다는. 다시 차 한 모금을 마시면서 난 인상을 찌푸렸다. 그거 좋지 않은데. 이웃이 내 어린 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상관없지만 집 안으로 초대하는 것은 달갑지 않은 행동이었다. 우리가 있다면 모를까. 그 대상이 그저 호의를 베풀고 싶은 외로운 노인이라고 해도 절대 안 된다. 나중에 핸더슨 씨 집에 찾아가서 일러둬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친절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이다. 하지만 결국 그럴 기회는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마음먹고 얼마 후 로지가 다른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핸더슨 씨에게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마저 말이다. 로지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뼛속까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빠, 제발 정원에 나가는 것만은 금지하지 말아주세요. 네? 다시는 안 나간다고 약속할게요. 좀비한테 잡히기 싫단 말이에요. 로지, 정원에 나가서 노는 것은 괜찮단다. 하지만 아빠랑 약속 몇 가지만 해주겠니? 일단 사람들을 좀비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핸더슨 아저씨가 많이 늙으셨지만 그렇다고 좀비라고 놀리며 쓰겠니? 그러자 로지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대답했다. 아닌데요? 아니라니? 무슨 말이니? 아까 달려와서 핸더슨 아저씨를 좀비라고 부르지 않았니? 아니, 아니에요. 아저씨는 좀비가 아니에요. 핸더슨 아저씨 집에서 보긴 했지만 핸더슨 아저씨는 좀비가 아니었어요. 이해가 안 됐다.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려고 했지만 그냥 내려놨다. 그게 무슨 말이니, 아가? 핸더슨 아저씨 집에서 다른 사람을 봤어? 네, 좀비로 봤어요. 핸더슨 아저씨랑 이야기하는 동안 그게 지하실 작은 창문에 얼굴을 대고 있었어요. 순간 피가 차갑게 느껴졌다. 뭐라고? 진짜 무서웠다니까요. 얼굴이 망가져서 피투성이가 됐는데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나한테 소리 지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진짜 헷갈리는 게 뭔지 알아요, 아빠?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했다. 뭔데? 아이들도 좀비가 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어른들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왜냐하면 아저씨네 지하실에 있던 좀비는 되게 작은 남자애였거든요. 어릴 때 내가 살던 동네는 말 그대로 엄청난 촌동네였어. 하루에 2번 오는 낡은 버스 외에는 나갈 방법이 없는 완전 오지였지. 다른 사람들은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았나 싶겠지만 솔직히 난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 물도 맑고 아이들이 뛰어놀 만한 들판도 넓었지. 학교가 끝나고 끼리끼리 어울려 온 산을 뛰어다녔어. 전교생이 10명도 안 되는 조그만 분교를 다니면서 정말 즐거웠지. 어쩌면 그녀와 함께여서였는지도 모르고. 그녀 이야기를 해줄게. 나랑 같은 학년이었는데 정말 예쁜 아이였어. 바로 옆집에 살기도 해서 나랑은 학교도 같이 다니고 놀러도 많이 다녔지. 하루 종일 붙어 다니다 보니 짓궂은 애들한테 놀림거리도 됐었지만, 그래, 그 애가 분명 내 첫사랑이었을 거야. 그 당시 그 아이랑 결혼해서 행복해서 사는 게 유일한 꿈이었지. 부모님 일 때문에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된 날, 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 나중에 꼭 다시 돌아와서 그녀랑 결혼할 거라고 말이야. 그 마을을 떠나서 힘든 일도 있었고 방황도 많이 했지만 그녀를 생각하면서 그럭저럭 버텼어.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그곳으로 갈 수 있었지. 다행히 그곳을 찾아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긴 거야. 마을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난 후더라. 쓰러져 가는 집에 노인 한 명만 혼자 살고 있을 뿐이었어. 그 노인한테 혹시 그녀를 아는지 물어봤어. 그런데 그 노인이 한다는 대답이 그녀는 오래전에 죽었다는 거야.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지. 당장 주저앉아 울고 싶었지만 난 애써 꼭 참아냈어. 그리고 그녀와 추억이 깃든 그 학교로 찾아갔어. 폐교가 되었지만 거의 예전 모습 딱 그대로더라고. 텅 빈 학교에서 그녀 생각을 하며 청성 떨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내 뒤에 그녀가 서 있었던 거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 여전히 너무나 아름다웠어. 그녀는 새하얀 얼굴로 미소 지으며 내게 다가왔어. 눈물이 날 것 같더라. 아무래도 그 빌어먹을 노인이 노망이 나서 내게 헛소리를 했었나 봐. 그녀가 이렇게 내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서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도 나와 같은 감정이었을 거야. 그녀는 그 버려진 학교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 그녀도 그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 그 덕에 학교는 우리만의 비밀 장소가 되었어. 나도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녀와 행복하게 지냈지. 학교에 귀신이 나온다는 노인의 터무니없는 말 따윈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그녀가 죽었다고 헛소리하던 노인이니까. 이제 남은 건 그녀에게 청혼해서 오랫동안 꿈꿔온 걸 이루는 것 뿐이야. 이제 그 학교는
우리 신혼집이 되는 거지. 왠지 로맨틱하지 않아? 물론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러기 위해서 널 데리고 온 거고. 도와줄 거지? 청년은 차를 세우고 고개를 돌려 옆자리에 입이 막힌 채 묶여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아, 맙소사. 깜빡했다. 미안하다, 야.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그렇게 말한 청년은 차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다. 그녀랑 행복하게 살려면 먼저 내가 자유의 몸이 되어야 돼. 경찰한테 쫓기는 살인범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냐. 지금이야 이촌동네엔 잘 숨어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들킬 게 뻔하다고. 고심하던 차에 그녀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줬지. 그냥 내가 죽어버리면 되는 거야. 물론 진짜 죽는 건 아니지. 누군가가 나 대신 죽어주는 거야. 그녀는 진짜 천사 같은 데다가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청년은 묶여있는 남자를 조수석에서 꺼내 운전석에서 앉히고는 기분 좋게 웃으며 차에 기름을 뿌리기 시작했다. 자, 이제 넌 내가 되는 거야. 차가 불에 활활 타버리면 경찰들이 찾아와서 번호판을 확인하겠지? 그걸로 엉망으로 타버린 시체를 나라고 생각할 거잖아. 그럼 날 쫓는 걸 멈추고 난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겠지. 아마도 그녀처럼? 그리고 우린 이 시골 동네 작은 학교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는 라이터를 켜고 잠시 한숨을 쉬고 말했다. 근데 큰일이네. 이제 돌아가는 게 걱정이네. 몇 시간을 걸어야 할 텐데. 그녀가 마중 나왔으면 참 좋으련만. 그렇게 말한 그는 발버둥 치는 남자에게 라이터를 던졌다. 스무 살 대학생이 된 나는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구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야경이 아름답거나 복층으로 되어 있는 곳을 꿈꿨지만 집안 사정으로 어림도 없기에 여기저기 발품을 팔면서 돌아다니다 적당한 곳에 저렴한 원룸을 하나 구해서 들어가게 됐다. 그렇게 자취방을 구한 나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그러듯 선배, 동기들과 매일매일 술을 들이붓는 나날을 보냈었다. 특히 나는 형들과 많이 친해졌기에 형들을 부르면 쪼르르 달려가 술을 얻어먹고 취한 채로 방에 들어와 잠드는 일이 많았었다. 그리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형들의 부름에 냉큼 달려가 술을 열심히 마셨다. 남자 5시서 시작한 술자리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야, 2차 가자, 2차. 지금 새벽 1시야 임마. 들어가서 자자. 2차 가자고, 2차. 형들, 그럼 제 자취방에 간단하게 먹을 거 사서 다 같이 놀다가 주무시고 내일 가세요. 오, 성수가 드디어 은혜를 갚네. 야, 그럼 술값 숙박비로 퉁치고 그쪽으로 가자. 그렇게 형들과 나는
간단히 안주거리를 챙겨서 집으로 들어갔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자취방에 쭉 누웠다. 좁은 원룸에서 이불 두 개를 나눠 덮고 일렬로 잠이 든 형들과 함께 나는 오른쪽 맨 끝자리에서 잠이 들었다.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 나는 숙취로 인한 갈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새벽 4시. 창밖에서 가로등 불빛이 창문 안으로 살짝 발을 걸쳐 방 안의 어둠과 섞여 있었고 내 옆에 형들이 내뿜는 코고노 소리와 숨소리만이 작은 방을 채우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일어나 구석에 있는 냉장고로 향했다.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벌컥벌컥 생수를 들이켰다. 그리고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 누우려고 했다. 그때 이불이 움직이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불이 움직이는 소리에 소리가 들리는 쪽을 보니 같이 술을 마셨던 A형이 앉아 있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얼굴만 빼꼼 내놓고 나를 보고 있는 A형을 보며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을 걸었다. 형, 저 때문에 깬 거예요? A형은 입가에 옅은 미소만을 띠며 여전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형, 안 주무세요? 여전히 말이 없는 A형을 보며 나는 또 A형이 장난을 치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 평소에도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는 형이었기에 사실 별 생각이 없었다. 그냥 빨리 눕고 싶을 뿐. 저 먼저 잘게요, 형. 형도 얼른 주무세요. 그리고 또다시 들리는 이불 소리. A형은 입가에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스르르 옆으로 누웠다. 그리고 이내 이불을 올려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빠르게 몰려오는 졸음에 몸을 맡긴 채 서서히 눈을 감았다. 잠깐만. 그러다 잠이 들기 직전 문득 생각이 났다. A형은 우리와 함께 술을 먹다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된다고 먼저 갔었던 것이 문득 떠올랐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친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오른쪽으로 휙 돌렸다. 누워있는 형들의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같이 술을 마신 형들은 잠에 빠져 누워있었고 맨 끝자리의 A형은 머리 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있었다. 형, 아까 집에 간다고 가셨잖아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이불을 뒤집어 쓴 A형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워있었다. 형, 잠깐만 일어나봐요. 얘기 좀 하게. 나는 점점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장난이라기엔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아, 형, 빨리 일어나봐요 좀. 나는 조심스럽게 형들을 넘어 A형에게 다가갔다. 흔들어서라도 깨우고 싶었다. 그리고 모두 다 장난이라고 미안하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웃으면서 잠들고 싶었다. 그리고 A형이 뒤집어 쓴 이불에 손을 올렸다. 형, 좀 일어나봐. A형을 덮고 있던, 아니 A형이 누워있었던 그 자리. 내가 이불에 손을 대자 그 자리가 불썩 꺼지며 평평해졌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 이불은 얌전하게 바닥에 몸을 붙였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뒤에서 형들이 자고 있다는 사실은 내게 중요하지 않았고 형들을 몸으로 덮으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넘어졌다. 뭐야. 갑작스런 나의 행동으로 잠에 빠져있던 형들이 차례로 일어났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형들과 소란스러운 나에 비해 A형이 있었던 그 자리는 너무나도 고요하고 섬찟했다. 형들, 뭔 일이야? 꿈 꿨냐? 다른 형이 방에 불을 켜고 내 앞으로 다가왔고 형들은 눈을 비비며 나를 쳐다봤다. 형님들, 오늘 A형 집에 갔어요? 아까 갔잖아, 이 자식아. 갑자기 A는 왜? 그럼 이 방에 몇 명이서 들어왔죠? 뭔 소리야. 우리 넷이서 들어와서 놀다가 잤잖아. 나는 방금 겪은 일들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다. 풀썩 꺼진 이불과 창백한 A양의 표정, 어딘가 몸이 건조했던 옅은 미소까지. 장난치고 앉아있네. 잘못 본 거겠지. 아니라니까요. 저기 공간도 있는데 형들은 이 좁은 방에서 왜 다닥다닥 붙어서 자고 있었는데요. 그러게, 좁다고 짜증내면서 잤는데 왜 아무도 저기서는 안 자고 비워놨냐? A한테 전화해볼까? 형들 중 한 명이 휴대폰을 들어 A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나긴 신호음이 들리고 마침내 A형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야, 너 어디냐? 집이지 어디야. 왜 이 시간에 전화질이여. 잠에서 막 깬 A형의 짜증 가득한 소리가 스피커폰을 타고 좁은 방을 이리저리 맴돌았다. 너 우리랑 술 먹고 같이 자취방에서 잤냐? 뭔 개소리야. 나 아까 10시에 갔잖아. 아니, 뭐 갔다가 다시 와서 우리랑 같이 놀았다거나. 아니, 나 내일 아침에 나 시골 간다고. 그래서 일찍 가서 집에서 잤는데 왜 자꾸 개소리야. 진짜 너 아니라고? 막차도 끊겼고 첫차도 안 뜬다고 지금. 짜증나니까 끊어줘. 그렇게 A형의 졸음과 짜증 가득한 소리와 함께 전화는 끊어졌다. 우리는 잠시 동안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 침을 꿀꺽 삼키면서 자취방 구석에 비어져 있는 자리와 얌전히 펴져 있는 이불을 쳐다봤다. 좁디 좁은 자취방에서 우리는 왜 저 자리만 비워놓고 넷이서 딱 붙어서 잤을까? 그리고 이불도 2개밖에 없는 이 쌀쌀한 방에서 우리는 왜 이불 하나는 가지런하게 깔아놓고 나머지 하나로 넷이서 덮고 잠을 청했을까? 아직도 생각하면 슬금슬금 닭살이 돋는 20살 새벽에 있었던 무서운 일이다. 나는 그 일이 있고 난 뒤 형들 자취방에서 얹혀 살다 1학년이 끝나고 빠르게 군대를 다녀왔다. 군생활 21개월은 내게서 그 일에 대한 무서운 감정들을 무뎌지게 만들었고 나는 제대 후 호기롭게 다시 자취방을 잡았다. 이번에는 좀 더 시설이 좋은 자취방을 구했고 침대와 앉은뱅이 책상도 구해 사람이 살만한 자취방으로 꾸미기도 했다. 작은 원룸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 벽에는 작은 책상, 오른쪽 벽엔 침대를 뒀다.
예비역으로 시작한 학교 생활은 즐거웠다. 비록 함께 술 먹고 놀던 형들은 다 졸업하고 나와 나이가 비슷한 형 한 명만 남았지만 후배들과 함께하는 학교 생활도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고 나는 예전에 있었던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잘 적응해가며 살았다. 성격이 무딘 건지 인간이라는 동물이 원래 그렇게 잘 적응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기억 구석에 접어놓고 펼쳐보지 않는 건지. 어느 날 나는 친한 선배와 함께 과제를 하고 있었다. 레포트는 밤늦게까지 끝나지 않았고 도서관에 있던 우리는 슬슬 지쳐가기 시작했다. 너무 지친다 진짜. 옷이라도 좀 편하게 입고 싶다. 형은 어깨를 빙빙 돌리며 푸념했다. 형, 그럼 차라리 제 자취방 가서 할래요? 어차피 책상도 넓은 편인데 제가 편한 옷 드릴게요. 진짜? 야, 그럼 나 오늘 니네 집에서 자도 되냐? 네, 형. 가서 과제하고 술 한잔하고 주무시고 가세요. 그렇게 나는 선배를 데리고 자취방으로 향했다.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있었지만 밤 10시가 넘은 시간의 학교는 초봄처럼 쌀쌀했다. 와, 씨. 침대도 있어? 잘 먹고 잘 사네. 형, 침대 좋으시면 침대에서 주무세요. 제가 바닥에서 이불 깔고 잘게요. 에이, 아니야. 네가 집주인인데 어떻게 집주인 자리를 뺐냐. 그냥 이불만 줘. 그렇게 침대 옆 바닥에 이불을 깔아놓은 채 선배와 나는 책상에 노트북을 놨다. 조용한 자취방에는 작은 음악 소리와 마우스와 키보드가 움직이면서 백색 소음만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새벽 1시가 넘었을 무렵 레포트를 마친 나는 굳은 몸을 움직였다. 힘들다. 다 했냐? 네. 너무 피곤한데? 형, 과제 끝나면 깨워주세요. 저 잠깐만 눈 좀 붙일게요. 불 꺼줄까? 네. 고마워요, 형. 그렇게 나는 침대에 쓰러졌다. 오른쪽에서 들려오는 선배의 한숨 소리와 타닥타닥거리는 키보드 자판 소리가 나른한 정신 사이로 귀에 감겨왔다. 적당히 켜져 있는 노트북 불빛을 느끼며 한참 피곤했던 나는 금방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렇게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 나는 너무 많이 잤다는 생각과 함께 눈을 떴다. 분명 선배가 과제를 마치면 나를 깨워서 같이 놀자고 했기에 선배를 부르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났다. 아니, 정확히는 상체만 일어났다. 그리고 그때 그 상태로 가위에 눌렸다. 쭉 펴진 다리에는 더 꽂아둔 이불이 아직 있었고 상체는 일으킨 상태로 뻣뻣하게 굳어버리게 되었다. 주위를 둘러보려 했지만 가위에 눌려버린 탓인지 내 시선도 고개도 모두 정면에 고정되어 버렸다. 그렇게 불 꺼진 방 안 정면에 보이는 작은 싱크대에 내 눈은 굴러가지 않고 멈춰버렸다. 숨 막힐 정도로 조용한 방이었다. 같이 놀기로 했던 선배는 과제를 마치고 옆에서 잠들어 버렸는지 어두운 방 안에서 작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나를 재워오는 이 적막감도 너무 싫었다.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적막감을 부수기 위해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
어찌나 가위에 심하게 눌렸던지 내 목에서는 희미한 비명소리만 새어나왔고 무언가가 내 목을 틀어막고 있는 기분이었다.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내 목을 거쳐 나오는 소리는 바람 빠지는 소리. 꽉 틀어막은 내 목구멍 사이로 간신히 비집고 나오는 소리뿐이었다. 굳어버린 몸과 시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난 지금 가위에 눌려있고 지금 이 상황에 귀신이나 이상한 형체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거 정도였다. 아, 뭐야. 뭘 자꾸 중얼거려. 움직이지 않는 시선 밖에서 선배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제발 선배가 일어나서 지금 내 상황을 봐주길 간절히 바라며 온 힘을 다해 목을 쥐어 짜냈다. 아, 진짜 좀 신경 쓰여. 선배는 짜증을 내면서 일어났다. 짜증스러운 선배의 목소리와 한숨 소리가 이렇게 반가운 적은 처음이었다. 어찌됐건 누군가 내 옆에 있고 그 사람이 이제 곧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선배의 짜증 정도는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었다. 아, 너 차단 말고 앉아서 뭐하냐. 선배는 아직 잠이 덜 깬 듯했다. 그러나 시선이 정면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잠이 가득 묻은 목소리와 내 옆에서 나를 쳐다보는 선배의 시선이 느껴진다는 것은 내겐 큰 위안이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말을 걸었지만 여전히 뭔가 끓는 소리만 날 뿐이었다. 뭐 똑바로 얘기해. 뭘 어떡하라고. 아니, 그냥 자라고 좀 화를 하든가. 선배는 짜증을 내면서도 계속 내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고 나를 유심히 보는 듯 했다. 아니, 근데 왜 가만히 있냐? 굳은 것 마냥. 응? 야, 너 설마 가위 눌렀냐? 지금 내 상황을 맞춰준 선배가 너무나도 고마웠고 얼마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필사적으로 대답을 했다. 맞네. 이 새끼 가위 눌린 거 맞네. 야, 근데 어떻게 앉아서 가위를 눌리냐? 진짜 병신같이도 눌렸네. 선배는 이 상황이 너무나 웃기다는 듯 한참을 옆에서 깔깔거렸다. 진짜 살다 이렇게 가위 눌린 놈은 처음 봤다. 야, 지금도 안 움직이냐? 지금도? 그렇게 계속 선배는 옆에서 큰 소리로 웃음을 뱉어댔고 나는 어느 순간 짜증이 밀려왔다. 나는 선배에게 할 수 있는 온갖 쌍욕을 하며 풀어달라는 뜻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애석하게도 내 입은 굳어 있었고 내가 뱉은 쌍욕들은 겨우 가래 끓는 소리로 나올 뿐이었다. 이 새끼 빡쳤나 보네. 아, 알았어. 형이 금방 풀어줄게. 화내지 마. 야, 가만히 있어봐. 가위 눌린 데는 이게 직방이야. 선배는 그렇게 말하며 잠시 말을 멈췄고 잠시 후 앉아있는 내 옆구리에 손이 닿는 감촉이 느껴졌다. 내 옆구리에 누군가의 손이 닿는다는 것.
평소 같았으면 썩 유쾌한 일은 아니었겠지만 지금은 뭐라도 해서 굳어버린 내 몸을 풀어줬으면 했다. 선배의 손은 내 옆구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확히 말하면 옆구리가 미친 듯이 간지러웠다. 좀만 기다려봐. 간지럽히면 가해는 금방 풀려. 무심한 듯 이야기하는 선배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점점 내 몸의 통제권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점점 손과 발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기 시작했고 옆구리에서 느껴지는 간지러움은 점점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내 몸의 통제권을 되찾은과 동시에 간지러움을 참았던 내 옆구리를 움직이며 크게 웃었다. 간지러워서 웃음이 나온 것도 있지만 선배가 이 새벽에 나를 도와줬고 덕분에 가위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선배의 말처럼 살다 앉은 채로 가위를 눌렀다는 사실이 너무 웃겼다. 내일 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생겼다고 생각했다. 일단은 날 구해준 선배와 함께 술 한잔하면서 이 재밌는 썰을 풀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기분 좋게 웃으면서 선배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선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형. 진짜 고마워요. 덕분에... 그렇게 웃으면서 돌아본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금까지 나를 놀리던 선배의 목소리와 손이 닿는 느낌이 모두 거짓말인 것처럼 방 안은 내가 앉아서 굳어있는 침대를 제외하고는 어느 곳에도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다. 침대 옆에는 그저 가지런히 펴져 있는 이불만 있었고 차가운 이불의 촉감은 지금까지 이 방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내게 말해주는 듯했다. 형? 괜히 한번 선배를 불렀다. 아직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꿈이라면 어서 깼으면 했다. 그러나 정막으로 가득 찬 어두운 방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 옆에서 내게 말을 걸고 내 옆구리를 간지럽혀 가해를 풀어주고 나를 놀리던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 아니, 애초에 사람이 맞긴 한 걸까? 내 시선은 앞으로 고정되어 있었기에 나는 전에 볼 수가 없었는데 나는 왜 그것을 선배라고 생각했을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나는 확인하고 싶어졌다. 정말 그럴 리 없겠지만 선배가 그냥 나를 놀리려고 그렇게 했고 내가 비몽사몽하는 동안 몰래 도망쳤다고 선배가 그런 거라고 믿고 싶었다. 제발 그렇게 말해주길 바랬다. 여보세요? 일어났어? 형, 지금 어디세요? 나? 너 깨웠는데 네가 너무 고나게 져서 다른 애랑 지금 PC방인데? 네? 언제 나가셨어요? 보자. 지금이 새벽 4시쯤이니까 2시간 전쯤? 왜? 너도 나오게? 형? 왜? 뭐? 여기까지 전화를 하고 나는 누가 뒤에서 떠밀기라도 한 것처럼 문 밖으로 튀어나갔다. 여보세요? 야, 올 거야? 나는 전화를 끊지도 않고 간신히 슬리퍼만 신은 채 밖으로 나왔다. 그 이유는 형과 전화통화하면서 그것을 내 두 눈으로 봤기 때문이었다. 무심코 쳐다본 TV 화면. 불 켜진 새벽 까만 TV 화면에는
그 화면에 시선을 두고 있는 나. 그리고 작은 방 내부가 보였고 침대 구석에서 선배의 얼굴을 한 채 찢어지게 웃으며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형의 말투를 따라 똑같이 입모양을 만들던 머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래도 난 이번에도 다른 집을 구해야 할 것 같다. 다 온 것 같군. 앞서가는 교수님의 말에 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무거운 배낭을 고쳐매었다. 이리도 무거운 짐을 지고 벌써 2시간째 산행 중이다.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앞서 올라가는 교수님을 보니 대학원생이라는 것은 그저 교수님의 노예라는 말이 그리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역시 대학원 따윈 가는 게 아니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뭐하나? 어서 올라오지 않고. 얼른 가자꾸나. 김 박사님 기다리시겠다. 잡생각을 지우고 속도를 내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왔는가?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교수님의 지인이라는 김 박사님이 산속 아담한 오두막에서 우리를 맞이했다. 김 박사라는 사람은 낚시 모자를 푹 눌러쓴 날카로운 인상의 노인이었다. 무엇을 연구하길래 이런 산속에 홀로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얼핏 듣기로는 생물학 쪽인 것 같았는데 식물 채집이라도 하시는 모양이다. 내가 부탁한 건 가져왔는가? 김 박사님의 말에 교수님이 나를 흘끗 바라보았다. 난 지금껏 메고 있던 배낭을 내렸다. 박사님도 참, 이젠 그런 쓸데없는 연구는 집어치우시라니까. 고집하면 대단하십니다. 내가 배낭을 내리고 있을 때 교수님께서 한마디 하셨다. 말투를 보니 김 박사님이 하시는 일이 영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다. 솔직히 다른 사람들도 김 박사님이 하시는 연구를 다 비웃는단 말입니다. 저야 그간의 정도 있고 하니 아직 도와드리려고 하지만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말에 김 박사님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다들 나를 정신나간 노인이라고 하지만 모두가 잘못 생각한 거네. 내 연구만 성공하면 모두가 날 우러러 볼 거네. 슬슬 김 박사님이 하시는 연구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가방 속에는 커다란 개의 사체가 들어있었다. 죽은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것 같은 모양새였다. 처음 교수님이 이걸 가방에 담아 들고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석사고 뭐고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 기분이었다. 도대체 죽은 개를 가지고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좋아. 아주 적당하군. 구해오느라 고생했네. 자네들 먼 길 오느라 배고프지 않았는가? 밥이나 먹고 이야기하게나. 김 박사님은 우리를 부엌으로 안내했다. 대충 차려진 밥을 먹고 나서 드디어 김 박사님의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내 연구가 완성되면 건강을 넘어서
불치병까지 치료할 수 있을 것이네. 평균 수명이 5년쯤 느는 것도 꿈이 아니야. 암이나 백혈병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모든 병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걸세.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박사님, 그거의 어디까지나 이론 아닙니까? 사실상 현실성은 전혀 없고요. 그냥 버섯 나부랭이가 뭘 어쩐다는 말입니까? 버섯 이야기인가? 그러고 보니 방 곳곳에는 버섯이나 동충하초 표본 같은 것들이 눈에 띄었다. 아니야, 이미 연구는 충분히 되었네. 남은 건 부작용을 없애는 것뿐이야. 대충 들어보니 만병통치 버섯 정도인 것 같은데 싸구려 약장수도 비웃을 듯한 연구다. 이래서 교수님을 포함한 모두가 박사님을 정신나간 노인네라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인체 실험 대신 동물 실험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죽은 개를 가지고요? 한켠에 놓여진 개의 사체를 바라보며 교수님이 말했다. 하지만 김 박사님은 다른 의도가 있는 듯 고개를 저었다. 아닐세. 저건 그냥 영양분이지. 인체 실험은 이미 시작되었네. 그쯤 들었을 때 옆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렸다. 교수님 배에서 난 소리 같았다. 방금 밥을 먹었을 텐데. 그냥 모른 척하고 김 박사님의 이야기에 집중했다. 다들 날 미친 노인네라고 비웃는 걸 알고 있네. 차는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가까이서 날 조롱했지. 자네가 대학원생 시절에 내가 여러 가지로 망신을 줘서 그에 대한 복수를 하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틀리지 않았어. 내가 맞았다는 걸 직접 몸으로 느껴보시게나. 이해할 수 없는 말에 난 눈치만 살폈다. 그리고 그때 옆에선 교수님이 희미한 신음을 흘리며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동충하초는 참 신기한 생물이야. 시체 속에서 자라나다니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하지만 말이야, 어떤 동충하초는 살아있는 생물 속에 자리 잡고 기주와 공생하며 살아가지. 이 동충하초에 감염된 생물은 엄청난 내병성과 면역력을 지니게 되지. 만약 기주가 사람이라면 어떻겠나? 거기까지 듣고 난 고개를 돌려 교수님을 바라보았다. 교수님은 충혈된 눈으로 몸을 떨며 개의 사체를 흘끗흘끗 보고 있었다. 그 순간 교수님은 괴상한 비명을 지르며 개의 사체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짐승처럼 죽은 개의 살점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당황한 나는 고개를 돌려 김 박사님을 바라보았다. 김 박사님은 나를 가만히 쳐다보며 모자를 벗었다. 김 박사님의 뒤통수에는 마치 하얀 뱀 같은 커다란 동충하초가 자라 있었다. 우선 식사 마저 하고 이야기하도록 하지. 그리곤 침을 흘리며 나에게 달려들었다. 어떻게 할 겨를도 없이 목을 물려버렸다. 난 괴성을 지르며 간신히 김 박사님을 떨쳐냈지만 이미 내 목에서는 붉은 피가 분수같이 나오고 있었다. 이젠 멧돼지나 토끼 같은 건 더 못 먹겠더구만. 위대한 과학의 발전을 위한 희생이니 너무 섭하게 생각지 말게. 이가에 묻은 피를 핥으며 김 박사님이 이야기했다.
역시 여기로 오는 게 아니었다.